자, 이제는 20년대, 30년대 보십시다. 먼저 10년대 우리가 봤죠. 아, 일본이 우리를 군인처럼, 군대처럼 막대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고, 우리나라의 기본 자원들을 가져가려고 했구나. 토지와 산, 그리고 경쟁을 못하게 회사령, 이런 거. 10년 동안 우리를 너무 무시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군인처럼 막대했거든요. 그 결과 터진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바로 1919년. 유관순 누나 나오는 바로 3.1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3.1운동이요, 여러분. 1919년. 외우기 좋게 됐죠? 그 결과, 이게 딴 때였으면 외우기 힘들었는데 딱 1910년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유관순 누나의 최대 업적이죠. 공부하는 수험생들 공부하기 좋게 해주려고 딱 1910년대 끄트머리에다가 3.1운동 빵 터지게 하는. 이때가 일제시대 통틀어 가장 큰 운동이에요. 왜 가장 크겠니? 일본이 1910년대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선인들을 다 거의 대부분 다 무시했거든요. 그게 폭발한 거예요, 그게. 근데 20년대, 30년대 가면 광주학생 항일운동도 솔직한 얘기로 3.1운동급은 안 돼요. 왜? 20년대부터는 친일파를 키우거든요. 이때는 전체적으로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이 더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3.1운동은 우리 나중에 다시 공부하니까 봐두시고요. 3.1운동을 보면서 당시 2천만 명 중에 100만 명 막 거리로 뛰쳐나오는 걸 보면서 일본이 생각한 거죠. 아, 이대로는 못하겠다. 조선을 다 통치하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바로 문화 통치예요. 약간 부드러운 척, 문화적으로 대해주는 척 하는 거죠. 근데 꼭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 문화 통치 앞에 기만적이다. 기만이라는 게 뭐예요? 기자가 사기치다 할 때 속일 기자, 만자도 속일 만자. 속였다는 거죠. 어떻게 속였느냐? 우리 3.1운동 이후에 조선인들한테 어떻게 하냐? 왜 우리가 얘기한 거죠? 왜 우리가 군인도 아닌데 맨날 조선 총독은 장군이 오냐고. 우리 대통령, 시장 뭐 이런 거 구청장 뽑는데 육사 출신만 온 거예요, 계속. 무조건 육사 출신만 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 시의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인 거죠. 그러자 일본이 아, 니들 그래서 기분 나빴구나. 알았어. 군인이 아닌 문관의 총독이 가능하게끔 규정을 실제 바꿔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기만적이라고 했죠. 어때요?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규정만 바꿨어요. 그래 놓고는 일제시대 끝날 일제강점기 끝나는 1945년까지 단 한 명도 문관 총독은 오지 않아요. 규정만 바꾼 거예요. 규정만. 다만 달라진 게 1910년대는 육군 대장이 왔다면 20년대에는 해군 대장이 오죠. 사이토 총독. 마린보이가 총독해요. 그 차이. 두 번째, 육군이 아니라 해군이 온 거 정도. 두 번째, 우리가 또 얘기하면 우리가 군인이었는데 왜 일반 투입 맨날 헌병들이 오냐고 했더니 일본이 아, 니들 그래서 기분 나빠. 보통 경찰제로 오는 건 일반 경찰. 알았어. 실제 1920년대 보통 경찰제로 바꿨어요. 기만적인 건 뭐예요? 바로 어제까지 헌병인 애들이 옷만 경찰 옷으로 갈아입고 왔어요. 그래놓고는 경찰 옷은 3배를 더 늘렸죠. 그러면서도 또 독립운동가를 잡기 위한 고등경찰 제도를 더 만들고요. 플러스 하나, 이때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도 만들어요. 아예 특별히 만든 독립운동가들용 법이죠. 세게 처벌할 수 있게 1925년에 바로 치안유지법까지 만든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더 탄압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부드럽게 대해주는 척하는 거죠. 그런 거. 또 우리가 또 이런 거 갖고 또 얘기했죠. 왜 우리에게 언론 출판 결사 자유가 없냐 했더니 아, 신문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처음 등장해요. 다 1920년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 처음 등장했다 1920년대라고 보면 돼요. 지금도 있죠. 계속 가요. 이때 근데 왜 일본이 허용했겠니? 사실은 왜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건 이들이 원하는 건 검열. 모든 신문 기사를 이미 사전에 검열을 해요. 그리고 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잘라내는 거죠. 삭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기사들만 내보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보낼 신문이 왜 필요해요? 그렇게 따진다면 1910년대 3.1운동 보면서 놀란 거죠. 이 시기에 조선인들 중에 누가 너무 눌렀더니 누가 독립운동가인지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문을 허용해주면 여기다 글을 쓰겠죠. 신채호 선생이 썼다, 박은식 선생이 썼다. 글을 보면 민족정신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는 순간 일본이 검열을 통해 얘가 독립운동가 성향이 있구나 라는 걸 사전에 성향 파악하는 용도로 놓은 거죠. 그런 거. 1920년대는 조선동아일보가 민족신문으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요즘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 여러분 그냥 흔하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조선공산당 초기 멤버인 박헌영이 조선일보 기자할 때예요.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인꺽정전을 썼던 홍명희가 북한의 부수상하죠. 박헌영도 그렇고 그때 그 홍명희도 여기서 기자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조선일보가 북한의 부수상 2명이나 배출을 했죠. 그럴 정도의 분위기면 요즘 분위기 느낌의 그 느낌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조선일보 분위기는 20년대까지 가다가 33년에 지금의 조선일보 사주인 방씨 집안에서 박모 선생님 씨가 이제 인수하면서 33년에 광산으로 돈 벌어서 조선일보를 인수했죠. 그때 이후로 이제 분위기가 됐는데 예를 들면 알다시피 조선일보는 동아일보도 그렇고 20년대는 막 자기가 인수하기 전에는 많이 자랑하다 30, 40년대는 천황폐하 만세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쪽 얘기는 조선동아일보에서는 금기어죠. 올드모트. 그죠? 얘기 안 할 거예요, 보통. 자, 어쨌든. 그러면서도 이때는 우리 학교를 어떻게 하냐? 왜 우리 조선인은 대학이 없었어요? 다 전문학교는 있는데 4년제 대학이 없다고 하니까 이때 대학을 만들어준 거죠. 대학 규정을 만들고 대학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조선인들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해서 조선인의 손으로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대학 규정만 만들었다가 진짜 조선인들이 돈 모아서 대학을 세울 것 같으니까 급히 대학을 세워줬죠. 이게 뭐예요?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학 전신이죠. 이걸 만들어야 돼. 그리고 겉으로 조선어도 20년대 필수예요. 조선어 과목이 필수 과목인 것은 이때밖에 없어요. 선생님 필수 과목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기만적일 때죠. 이때가. 뭐가 기만적이에요? 필수라고 다 좋은 게 아니죠. 필수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 필수를 해놓고는 수업 시수는 선택 과목이던 저 시절보다 줄였어요. 이런 거죠. 기만적인 거죠. 여러분도 알죠? 고등학교 때 여러분 필수 과목이 있어요. 이거 이수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졸업 못해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체육이 있어요. 어떻게 입시에 체육 중요하니? 그 느낌 아니죠? 그리고 꽤 많은 과목 중에 과탐이나 또 영어 독해 몇몇 과목들은 선택 과목이에요. 학교 교육과정상은. 학교가 거의 다 선택을 할 뿐. 그렇지만 체육보다 훨씬 중요하죠. 필수다 선택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업의 시수와 입시에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데 이 당시엔 수업 시수 3시간 5시간 수업하던 조선어 시간을 주당 3시간으로 만들어 놓고 필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기만적인 거예요. 또한 20년대 경제 수탈은 뭐가 있느냐? 시험 문제인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아니면 경제 파트에서는 1920년대 아마 산미증식 계획이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의 경제 파트 문제로 나온다면 이게 제일 유력해요. 20년대 정책으로 주로 많이 나오고요. 2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미증식 계획은 뭐예요? 쌀 생산을 증식, 플러스 시키는 계획이죠. 왜 산미증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데 1910년대 세계사 동아시아 선택자는 알 거예요. 요 1910년에 1914년에서 18년까지 1910년대에 유럽에서 최초로 인류 최초의 세계 1차 세계대전을 겪은 거죠. 유럽이 다 초토화됐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할 공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자 물건은 필요한데 공장이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 아시아나 거의 아니니까 미국이 이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그러면서 일본도 성장해요. 이때. 그러면서 일본에서 유행을 한 거죠. 이때 왜? 어떻게? 20년대에 농토를 갈아엎어서 공장을 세우면 다 팔려요. 품질이 그 자식 없어. 전쟁터에 전쟁 시기에 물건 안 팔리는 거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황이에요. 엄청난 호황을 누려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농사를 지을 땅을 뒤엎고 공장 세우는 게 유행했고 그 결과 쌀 생산할 땅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1918년에 쌀값이 3, 4배 올라가면서 쌀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본 내 쌀이 부족해지자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을? 식민지인 조선에서 쌀 생산을 증식시키기로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작물을 쌀로 바꾸라고 하고요. 그리고 화학 비료,
그리고 뭐 종자 개량, 뭐 기타 등등 하고 플러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리조합을, 수리시설을 확충해요. 요즘으로 따지면 저수지, 복 이런 건데 이 수리시설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수리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강제로 여기에 가입시키고 수리조합비를 걷어낸 거죠. 그 결과 이 시기에 엄청난 양의 각 지역별로 수백 개의 저수지, 논농사는요 물을 공급이 정말 중요해요. 가뭄이면 안 되거든요. 물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많이 공급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전국적으로 많이 만든 거죠.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했냐? 문제는 쌀 생산이 늘어나니 안 늘어나니? 늘어나죠. 문제는 뭐예요? 쌀 증산이 된 증산량보다 일본으로 가져가는 수탈량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200만 석이 더 늘어났는데 가져가는 건 500만 석을 가져가면 기존에 있던 건 300만 석을 더 가져가야죠. 그 결과 1인당 조선인들의 쌀 소비량도 줄고요. 국내의 쌀값이 올라가고 국내에선 쌀 소비가 줄어들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조선인들은 만주에서 작곡을 수입해다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이없게 우리가 생산한 쌀은 일본 갖다 주고 우리는 만주에서 작곡을 갖다 놓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결과로 소작농, 산미증 시기의 결과로 소작농이 증가한다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왜 증가하죠? 쌀 생산이 늘어났는데 토지조사 사업과 공통점이에요. 수리조합에 모든 농민들이 가입을 했는데 문제는 작은 땅 적은 농민들도 가입한 거죠. 그들은 사실 땅이 별로 안 좋아서 물을 크게 저수지를 만들어서 큰 혜택을 못 봐요. 그러니까 대지주거나 일본인 지주들은 좋은 이 수리시설 근처에 저수지가 여기 있다. 예를 들어 이게 저수지의 물. 그러면 가장 혜택을 받는 건 어디예요? 요 땅이죠. 요 땅. 요 땅들. 요 땅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물을 딱딱딱 대면 물이 비옥해지죠.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따지면 지하철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역에서 제일 비싼 빌딩이 어디겠냐? 강남역 1번 출구, 4번 출구, 5번 출구 이런 데 앞에 있는 빌딩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아니라 실제 대부분의 농민은 구석에 있는 여기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수로는 길게 만들지만 비용만 많이 낼 뿐 자기한테 혜택을 받아봐야 요만한 땅이니까.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 생산량은 늘었어요. 얼마? 70만원 수익 받던 게 100만원 수익이 된 거죠. 월 100만원 수익이 된 거예요. 늘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전엔 안 나던 수리조합비가 마이너스 50인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옛날에는 70만원 벌던 게 50만원 버는 셈이 돼버려요. 과중한 수리조합비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땅을 팔게 되죠. 빚이 계속되니까. 그 결과 땅이 없는 농민 소작농이 됐고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만주 연해주로 이주하죠. 그래서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과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은 결과가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작농이 늘어나는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이 시기에는 회사령이 폐지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신고제가 된 거죠. 왜 그러지? 그래서 조선인 누구나 공장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경성방직 주식회사나 조선인 회사들도 많이 나와요. 왜 그러죠? 일본이 착해진 거야 갑자기? 그게 아니죠. 아까 했죠? 엄청난 일본 내 호황이죠. 20년대가. 그래서 조선에 쌀 생산하라고 하고 너무 호황이다 못해 일본 내 공장 짓는 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조선에까지 공장을 지으려는 거예요. 호황이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90년대? 그리고 호황인 시절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디에다 공장 지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에 공장 짓죠. 호황일 때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에다 공장을 지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들이 10년대에 만들어낸 회사령 때문에 조선 총독의 허가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예 일본인 공장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지들 편하려고 폐지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년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30년대 넘어가면서 40년대 이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본이 민족 말살 통치라는 거예요. 왜 하게 되냐? 일단 1929년 세계 경제 공황이 와요. 경제 공황. 이게 근본적인 이유고요. 29년. 그 경제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이 쓴 방법은 뭐예요? 전쟁이죠. 만주를 침략하는 만주 사변을 일으켜요. 31년. 그 뒤로는 45년까지 민족 말살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떤 시기다? 전쟁이 많은 시대다.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나중에 37년에 가면 중국 본토로 들어가고 이때는 만주만 점령한 게 만주사변이고요. 중국 본토로 들어가면 중일전쟁. 심지어 중일전쟁 터지고 나서 이후에 중국과의 전쟁에 미국이 일본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1941년에 태평양전쟁, 미국과의 전쟁까지. 전쟁이 점차 확대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전쟁을 많이 하는데 두 가지 먼저 경제공황이 왔는데 첫 번째 왜 전쟁을 하죠? 경제공황은 왜 오냐면 20년대 아까 배운 내용이에요. 아까 일본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20년대 엄청난 호황이라고 했죠. 호황. 일본이 이 시기에 엄청난 호황인 거예요. 왜냐면 1910년대에 미국과 일본밖에 공장을 지을 나라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호황을 가진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호황인데 1918년에 전쟁 끝났죠? 그러나 1919년, 20년에도 일본 물건 잘 팔릴 거예요. 왜? 전쟁 끝나자마자 다음 연도에 유럽에서 물건이 막 생산되기 쉽지 않잖아요. 복구하는데 오래 걸리죠. 그러다 25년, 23년, 26년, 27년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20년대 후반 정도 되면 전후 복구를 유럽이 끝내고 엄청나게 이제 물건을 생산하겠죠. 문제는 일본과 미국의 공장들이 이전에 너무 물건이 모자라야 맨날 전화가 오니까 공장을 계속 늘렸어요. 그래서 물건 많이 생산하죠. 근데 이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도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생산하죠. 그러자 공급이 과잉된 거예요. 살 사람은 없는데 물건을 많다 보니까. 그러자 식민지가 있던 영국, 그 넓은 식민지가 있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자국의 식민지에다 자기 제품만을 사게끔 강요한 거죠. 이걸 블록 경제라고 해요. 문제는 상대적으로 공장은 많으나 상대적으로 식민지가 적은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일본, 독일, 이탈리아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 안 그러면 히틀러 나쁜 놈, 일본 나쁜 놈,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보고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그랬었구나를 봐야죠. 이해되시죠? 그러자 공장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식민지는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선이랑 그런 데밖에 없다 보니까 물건 파는데 한계가 있죠. 물건 생산 많이 해놨고. 그래서 더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공장이 도산하겠죠? 그러면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고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다른 건실한 괜찮은 회사조차도 물건이 안 팔리면 그 회사 또 망하죠. 실업자가 늘어나죠. 그래서 다른 대기업도 또 망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생겨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대로 가다 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기도 한데 사람은 안 좋은 상황이 되느니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전쟁을 선택하면 괜찮나요? 괜찮아요. 경제학적으로 그냥 통계만 보면 전쟁 시기가 경쟁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지금도 청년 실업률 높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죠. 우리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오늘 전쟁 딱 나자니 통계학적으로는 불황은 끝나요. 왜? 청년 실업률 제로예요. 왜? 남학생들이 다 군대로 가거든요. 또한 남학생들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공장은 여자들이 지켜야죠. 그러다 보니까 남녀 모두 다 실업률은 떨어져요. 게다가 전쟁하다가 싸움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겠죠. 죽은 사람의 군복을 그대로 신병한테 주진 않으니까 새로운 군복이 필요하죠. 매년 5만 명이 매달 5만 명이 죽는다. 군복 5만 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장사한다고 생각해봐요. 한 달에 5만 개 옷 팔릴 것 같니? 안 팔려요. 그렇게 쉽게. 그리고 전쟁 나면 팔려요. 계속 끊임없이 군수물자. 총알은 얼만큼 생산해야 되니? 너무 과잉 생산했어요. 전쟁 땐 전쟁 물자는요. 과잉해야 돼요. 남는다고 전쟁 지는 건 없어요. 부족할 때가 문제인 거죠. 엄청 결국 공장도 돌아가죠. 청년 실업률 해결되죠. 국내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국내 정치는 안정이에요. 다른 이슈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이. 근데 문제는 여기 두 번째 그래서 경제공황을 타개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구나. 이것까지는 이해돼요. 근데 문제는 왜 일본은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죠? 이거 어떤 학생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민족 말살하면 우리가 기분 나빠요. 사실 나쁘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이 비슷한 느낌 받는 정책이 있어요.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 말살을 하죠. 근데 이때 말살은 완전히 정말 소멸의 개념이에요. 얘네들은 유대인 몇백만 명을 죽이잖아. 근데 요 조선의 일본이 적용한 민족 말살은 그 개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조건이 별로 안 좋아요. 어떤 조건? 일본이 동서남북으로 어딘가 대회 팽창을 해야죠. 근데 동서남북의 주변에 일본 입장에서 보면 다 강대국인 거죠. 어디가 나와요? 동쪽으로 쳐들어가면 세계 최강 미국이 나오죠. 아, 북쪽으로 가면요. 미국 다음으로 강한 소련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전쟁을 일으킨 건 만주, 중국 쪽으로 간 거였어요. 아, 남쪽도 있잖아요. 남쪽으로 가면 호주, 캥거루 나와요. 이건 아니겠죠. 캥거루 정복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전쟁, 그 다음엔 어디론가 하다가 소련과의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태평양 전쟁을 먼저 선택을 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전쟁의 전개인 거야.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냐? 일본이 시뮬레이션을 했을 거예요. 일본 국민 수 몇천만 명, 미국의 인구, 중국의 인구. 전쟁을 해봤더니 어때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일본 병사 1명이 중국 병사 10명씩 죽일 때 대승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본이 망해요. 인구가 많잖아. 그리고 미국은 최강의 무기죠. 결국 시뮬레이션 해보면 결론은 나와요. 뭐예요? 거의 패배인데 그나마 조선 사람들이 도와주면 유의미한 확률이 그나마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조선인들이 도와주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겠어요? 힘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망했어요. 아베이 일본한테 우리 젊은이들이 끌려갔어. 끌려서 강제 징병은 당할지언정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냐고. 태평양 전쟁이야? 끌려갔어요. 어떻게 참호 속에서 저 너머에 있는 미군을 향하여 총을 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니? 열심히 쏘겠냐고. 아니죠. 참호 속에 몸 숨기고 대충 다다다다다 쏘는 척만 하다가 시간 나면 옆에 쏘고 똥 이러고 와 있을 거란 말이야. 이래 갖고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일본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없애려는 거예요. 조선 민족이라는 개념. 이 민족이라는 개념은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민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혈연적으로 과학적으로 딱 보면 아 이거 뭐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인종과 달라요. 백인, 흑인, 황인종 이거는 과학인데요. 민족은 황인종 내에 중국인, 일본인,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거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혈연적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DNA 딱 뽑아서 지금 우리 중국에 북경대 다니는 베이징덕 학생 피 뽑아보자고. 딱 현미경 보는 순간 아 이거 질퍽한 거 완전 중국인 피. 이게 아니라고. 또는 도쿄 동경대 다니는 스시양의 피를 뽑았어? 딱 보는 이 피가 이거 약간 희미미미한 이거 일본인의 피 이게 안 나온다고. 지금 서울대 연대 다니는 학생 피와 베이징덕이나 스시양의 피 세 개를 딱 보는 순간 한국, 중국, 일본 피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럼 민족의 개념은 뭘로 아니냐? 언어는요, 선생님 대부분 같은 민족이 같은 언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지금 재미경포나 뭐 이런 애들 미국에서 태어났고 영어 쓰잖아. 근데 자꾸 우리 동포라고 자꾸 하잖아. 제일 동포 3세, 4세는 한국어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문제가 언어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럼 민족의 기준은 뭐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민족 의식이에요. 내가 지금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국인인 이유는 뭐예요? 지금 한국인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아 선생님 그게 말이 돼요? 집에 가서 어떤 학생이 엄마 아빠 오늘 한국사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나보고 네가 한국인인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한국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래. 아니 이게 말이 돼? 했더니 엄마 아빠 얼굴이 굳어지며 아빠가 이젠 얘기할 때가 됐구나. 네 징조부는 조선 총독부 관리였던 나카야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피가 변해요? 아니죠. 그때 여러분은 일본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 핏줄에 일본인 피가 있었구나. 그러면 일본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DNA가 아니에요. 의식이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중국인들이 청나라가 옛날에 100년 전에 망할 때요. 대한매일신보에 우리나라 조선인들 2천만 동포요 이렇게 나올 때 당시 기록에 대한매일신보에 청나라 만주족의 인구를 1억으로 잡고 있어요.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신문기사에. 근데 100년도 안 지나서 지금 중국에 만주족은 없어요. 1억이 100년 만에 집단 자살했겠니? 아니죠. 지금 17억, 18억 중국 인구 중에 3, 4억이 만주족 핏줄이겠죠. 정확히 따지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만주족인 걸 모르죠.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엔 옛날 당나라를 세웠던 위구르족도 있었을 것이고
옛날 선비족도 흉노족도 다 있어요. 근데 본인이 흉노족인 걸 모르면 지금 와갖고 홍콩의 민주화운동, 그거는 중국 내 위대한 한족의 얘기라고. 그 사람 피 거슬러 올라갔더니 흉노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굉장히 약한 개념이에요. 실제. 이해되시죠? 일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한 세대 한 세대만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면 일본인이라고 생각할 거다. 스스로를 일본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위험한 거죠. 다행히 1931년에서 45년까지 딱 15년 만에 끝나서 그렇지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이에요. 이 시기가 친일파 문제도 가장 심하고요. 실제 친일파들이 진짜 이렇게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위대한 일본이라고, 나의 조국 일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와요. 이게 가능한 이유를 여러분 자꾸 드라마를 너무 많이 영화를 봐서 그러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게 1931년 기준으로요. 그 당시에 나이 20살, 여러분 나이면 20살 나이는요. 나라가 망한 지 20년이 지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종과 대한제국 들어본 게 아니라고. 태어날 때부터 일본 국민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 교육을 받았다고 20년. 그리고 그까진 괜찮지만 그 다음 때로 가면요. 제가 보기엔 민족도 만주족이 그러하듯이 100년 지나면 없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위대한 민족 말씀을 통치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없어지겠어? 안 없어지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영원할 텐데.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말 한국어 중요하죠? 안 쓰면 훼손되고 소멸도 가능한 게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말을 소중히 여기는 거고요. 우리 역사도 우리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고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요.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 동원을 해야죠.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도 그러지만 군대 가서 전쟁 나면 적군 열심히 싸울 거예요. 전쟁을 좋아하고 군대 나가는 건 싫지만 막상 나갔다라면 가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싸울 의지가 있잖아요. 그 정도의 마음으로 일본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 일본으로 만들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한국 신민사사를 만들어서 일본은 지들이 천황의 나라라고 하니까 한국의 신하 백성임을 맹세하는 선언문이에요.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맹세를 아침 저녁으로 외우게. 그리고 이들이 갑자기 뭘 얘기하냐? 내선일체를 얘기해요. 내선은 뭐야? 내자가 안내자죠. 일본이 자기네 도쿄, 일본을 내지 안쪽 땅이라고 하고요. 조선. 일본과 조선은 일체 같다라고 하는 거죠. 왜 같다라고 해요? 어용 역사학자와 과학자를 시켜서 일선동조론을 주장하게 해요. 이 일선동조론은 뭐냐면 일본과 조선이 동조, 같을 동자, 조상이 같다는 거죠. 조상이 같다는 건 뭐예요? 갑자기 왜 10년 대 우리 군인처럼 막대하다가 갑자기 왜 이때 와서 같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냐? 역사적으로 봤더니 DNA 막 지들끼리 가더니 마지막에 갔더니 숨겨졌던 우리 형제, brother라고 하는 거죠. 숨겨졌던 나의 형제임이 밝혀졌다. 그래서 같은 민족,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뭐가 나와요? 얘네들이 내선일체를 얘기하고요. 이때 일본식 성명을 창씨개명이라고도 옛날에 얘기했는데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는 이유가 네가 최씨 집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같은 일본인 넌 나카야마였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히틀러는 유대인이 전쟁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해도 되지만 당시 강대국에 둘러싸인 일본은 조선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조선인을 말은 말살이지만 어떻게 하냐? 일본인화시키는 거예요. 우린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일본과 조선이 하나 같다라고 한 거잖아요. 일본과 조선이 같다라는 거잖아.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 친일파는 완전 축복으로 여겨요. 그렇게 10년대 아니라고 했는데 밝혀졌다. 일본과 조선이 같아 하나라는 게. 그래서 우리한테 하회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니들이 지금 일본 국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징병이 가능해진. 그러니까 친일파는 진짜 강력한 거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강력할 일인지 모르지만 그
여러 모윤숙, 김한란이 진병 호소하면서 이제야 우리 조선의 어머니들도 천황폐하를 위하여 내 자식을 보낼 수 있음을 기쁘야. 너무 기쁘다라고 막 쓰죠. 저는 그 기쁨이 진실일 거라고 봐요. 이분들은 친일파 입장에서 보면 약간 다르다는 게 찜찜한데 드디어 우리는 하나가 됐다라는 걸 얼마나 감동을 했겠냐고. 친일파의 마음도 이해를 해줘야죠. 얘네들 세상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 이름도 바꾸죠. 심상소학교에서 뭐라고? 국민학교로. 저 학교 다닐 때도 국민학교였어요. 근데 이 국민학교가 대한민국 국민, 그 국민이 아니라 뭐예요? 한국 신민의 줄임말이었어요. 그래서 천황폐하의 백성을 키우는 학교라는 뜻으로 국민학교였죠. 41년도서부터 사용했고요. 이거는 광복되자마자 바꿨어야 돼. 왜 대한민국의 국민학교가 학교에서 일왕의 백성을 왜 키우냐고. 초등학교로 바꿨어야죠.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93년도 들어와서 바꿔요. 잘 바꿨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시기에 민족말살 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게 뭐예요? 조선어. 결국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지만 한 민족 애국심, 민족 의식을 유지하는데 다른 과목은 솔직히 소용없어요. 수학을 잘하니 조선인이냐? 그런 거 없어요. 영어 잘하니까 조선인이냐? 그런 거 없어요. 다 기능 과목이에요. 이런 것들. 과학을 잘해. 조선인이냐? 그런 게 아니라고. 조선어와 조선 역사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를 제외하면 민족 의식을 높이는 방법은 없어요. 수학, 과학, 영어를 잘했더니 애국심이 높아졌어. 이런 거 없어.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막판에 결국에는 조선어 과목과 조선사 역사 과목을 폐지하죠. 그리고 전쟁이 커지는데 전쟁이 확대되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전쟁 동원하기 위해서 병참 기지화 정책이 펼쳐지겠죠. 병참이라는 건 보급기지인데 보급이라는 뜻은 보급기지. 만주에서 전쟁이 터졌어. 항반도 북부에다 군수공장을 짓는 거죠. 총알공장 하는 거. 근데 문제는 전쟁이 터지자 주변 강대국에서 일본한테 공장의 원료를 수출을 안 해요. 그래서 일본의 공장들이 큰 위기에 빠지죠. 그래서 공업 원료 가장 중심이 되는 산업이 뭐냐면 옷 만드는 모직물 산업이에요. 거기에 옷감의 재료가 되는 실이 부족해진 거죠.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일본한테 영국, 미국이 수출하는 걸 다 금지했거든요. 실 갖다 주지 마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가 시작돼요? 조선에서는 갑자기 남면 북양 정책이 시작돼요. 남면 북양은요. 남쪽에서는 목화, 면을 재배하도록 강요했고요. 북쪽에서는 양, 한 집당 5마리씩 키우게 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일본의 공장들의 공업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강제로 남면 북양 정책을 추진한 거예요. 문제는 남쪽 사람들 입장에서 목화 농사, 쌀 농사 짓고 있었거든요. 산미증식 하다 갑자기 목화 농사로 바꾸래 연락이 왔어요. 근데 쌀과 둘 다 안 좋지만 쌀과 목화 중에 더 가격이 낮은 게 목화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쌀을 놔두고 목화 농사를 짓게 되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죠.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남면 북양과 더불어 농촌진흥운동이 32년서부터 농촌 잘 살아, 농촌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농촌을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운동이 전개돼요. 불만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돼요? 딱 30년대만 돼요. 요거는 오로지 30년대. 왜 30년대요? 40년대가 되면요 미국과의 전쟁이죠. 클래스가 달라요. 중국하고 또 다르거든요. 중국은 일본이 계속 싸웠으면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밀고는 나갔잖아. 미국은 다르죠. 강대국 미국. 그 전쟁 물자가 굉장히 부족하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군량미죠. 그러자 남면 북양을 중지하고 4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산미증식 계획을 다시 어게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쌀 농사를 짓게 되니까 농가 수입은 약간 늘죠. 그러니까 무마할 필요가 없죠. 농촌진흥운동을 그래서 중단돼요. 그러니까 남면 북양과 농촌진흥운동은 다 30년대고요. 40년대에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38년에 국가총동원령이 내려져요. 국가총동원령이 내려졌다는 건 전쟁이 쉽지 않다는 거죠. 38년 중일전쟁 터진 뒤로 시작돼서 그 뒤로 40년대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처음에는 징용이라는 걸 시작해요. 징용은 뭐야? 뽑을 징자에다가 용자는 사용하다. 뽑아서 공장으로 보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점점 막바지에 되자 병사가 부족하자 징병제로 바꾼 거죠. 뽑아서 병사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징용 징병하고, 근데 징병을 하는 1944년 정도 되면 공장에 있던 남자를 병사로 보내니까 공장은 누가 돌려요? 여자가 돌려야죠. 그래서 여자 정신대가 나와요. 정신대는 여자 버전 징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공장으로 갔는데 이 중에 일부가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군 위안부로 가는 경우가 생겨요. 대부분은 공장으로 사실 가는데 취업시켜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문제는 이 중에 일부가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로 간 거죠. 그 경우.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징용, 징병 요 얘기 나오는 거 요것이 전쟁 막바지. 근데 시험 문제는 요즘 수능에서는 그렇게 깊게 안 나오기 때문에 3, 40년대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 다 묶어서 민족말살 통치 시기다 요런 거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참고로 우리말을 썼을 때 그걸로 일본의 극심한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언제일까? 40년 이 민족말살 통치 시기겠죠. 조선어 학회 사건이죠. 조선어 학회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독립운동 단체로 모함을 해갖고 일본이 조선 학자들을 탄압했던 조선어 학회 사건도 조선어가 폐지되는 요 시기 무렵이겠구나. 그 전후한 시기겠구나. 시기만 민족말살 통치인 것만 알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빠르게 20, 30년대를 했는데 기본적으로요. 지금 세계의 시대의 내용 지금 나왔죠. 요 내용 갖고 10년대냐 20년대냐 3, 40년대냐 요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한 문제 맞춰요. 무조건. 선택지 나온 거 요 정도면 충분히 맞춰요. 그리고 요게 시작된 이유가 뭐냐. 3.1운동이고 전쟁 만주사변 경제공황 요거가 사이에 있구나. 그래서 문화통치의 배경은 3.1운동으로 그리고 민족말살 통치의 배경으로는 만주사변 경제공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구분하시고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세 시기를 구분만 잘 하시면 절대 문제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대의 감을 갖고 한 문제는 맞추고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20문제 중에 한 문제 맞추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맞춘 문제 한두 주제를 더해서 계속 20문제를 맞춰가는 거죠. 내가 확실히 맞추는 문제 주제를 14개, 15개 이상 준비하는 거. 그게 수능 공부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한 주제를 끝낸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공부하시고요. 공부한 대로 맞춰요. 절대 못한다 하지 마시고요. 하는 대로 점수가 나오고요. 공부하면서 여러분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늘릴 수 있어요. 지금 늘려놓으시면 많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데 아까 10년대와 요 부분이 조금 길이가 좀 있죠. 늘 얘기하는 것처럼 1.25배속 정도로 하면 막 끊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어요.